자, 기본이론 과정 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의 특성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을 설명해도 학자에 따라 아주 다양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견해가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다.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였습니다. 이 견해를 쫓아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 건물성 말씀을 드렸죠. 이때 토지의 특성도 다시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견해가 대표된다 말씀드렸죠. 이와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66페이지를 보세요. 자, 66페이지 보시면 2절 토지의 특성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개괄적 내용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는 자연물이란 거죠. 이처럼 자연물인 토지가 일반과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우리가 토지의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같은 토지의 성도 다시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챕터 보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토지의 자연성이다 대표로 5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특성이지만 대표되는 건 5가지였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이다. 이래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파생돼 나온다는 이야기. 이 자체가 부동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여러 가지 파생 현상을 이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챕터 토지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별표 3개 들어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첫 번째로 보세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란 자연물인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 그래서 토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 우리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이는 선천적이고 물리적이며 불변적인 특성이다. 이처럼 토지의 자연성은 있는 그대로 했죠. 그래서 선천적이고 물리적이고 불변적인 특성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에는 이러한 토지의 자연성이 크게 작용하고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토지의 자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생된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고로 1번 보세요. 양고로 1번 보시면 부동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우리 여기서 이해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성이다. 자, 부동성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네, 움직일 수 없다라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토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특성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동성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안입을 움직일 동, 움직일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이다라는 겁니다. 참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특별한 성질, 다른 말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이동성이다. 비이동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위치, 즉 지리적 위치는 고정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도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성은 다른 말로 비이동성이다,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양호로 1번 괄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부동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세요. 자, 토지는 유형 그대로는 운반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토지의 지리적 위치다. 이때 지리적 위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좀 토지의 있는 그대로의 위치, 즉 지리적 위치는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 이걸 뭐라 합니까? 부동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부동성은 이제 토지의 물리적성이다, 즉 자연성, 이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다 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 지문에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 토지의 가장 큰 물리적 특성이다, 가장 대표되는 특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부동성 이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고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강남이 있고 여기에 강서 지역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강남 지역이 있고 여기는 강서 지역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네, 이때 그래서 이제 이 재화가 만약에 사과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과 여기 설명을 드리는데 강남에서는 사과산이 더 많다는 겁니다. 사과가 부족하다, 아우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참 사과산이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을 우리가 수요가 넘친다 해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반면 강서에는 사과를
팔로삼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팔고 된다 공급이죠. 그럼 팔로삼이 더 많기 때문에 공급이 넘쳐난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럼 보세요. 강남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야. 결국 강남에서는 사과를 사온 사람이 더 많고 강서는 팔로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강남에서는 사과가 부족하다 아우성이겠죠. 그러나 강서에서는 사과가 어때? 남아 돈다는 이야기야. 그럼 사과 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아 돈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어때? 이동을 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이처럼 이동이 되기 때문에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은 곧바로 해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동되지 않는다. 움직일 수 없다.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성이다. 따라서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 현상이 해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성 이유와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지문 사례로 통해서 지문 한번 봅시다.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더라도 자, 이처럼 강남에 토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다른 지역처럼 이 강남으로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어느 지역에 수요가 급증했다더라도 다른 지역처럼 그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의의를 이해하시고 다음은 부동성 이완에서 여러 가지 파생 특징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파생 특징을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5가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동산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처럼 움직일 수 있으면 동산, 움직일 수 없으면 부동산 이렇게 해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이는 어때?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동산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점유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부동산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들고 다니면서 내거다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은 어때?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라는 권리의 공시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 이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진 하나의 근거가 된다. 또한 권리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의 특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처럼 이제 부동성과 관련되는 특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 동그라미 1, 2, 3, 4, 5 이 같은 지문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지문을 이해하시면서 이 중에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냐 이걸 찾는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 시험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다시 봅시다.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진 하나의 근거가 된다. 뭐 때문에 움직이면 동산, 움직였으면 부동산이다 알 수 있겠죠. 자, 부동산과 관련된 알 수 있겠네요. 또한 권리의 공시방법이 달리 적용된 이유도 결국은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다. 어떤 성? 부동성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강남에서는 토지를 사온 사람이 더 많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강서에서는 팔고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이동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아돈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당분간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겠지요. 다음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과처럼 이동이 가능하다면 초과 수요 초과 현상 곧바로 해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시장은 균형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토지는 움직일 수 없더라. 그래서 강남에서는 초과 수요, 강서에서는 초과 공급 이 같은 현상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초과 수요 현상이 지속되면
사원삼이 더 많기 때문에 땅값은 어때? 당연히 상승하겠지요. 그래서 지가는 자,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반면 강서에서는 853이 더 많다고 했어요. 초급 현상이 지속되면 자, 853이 더 많기 때문에 땅값, 지가는 어때? 하락한다 할 수 있겠죠. 예, 지가는 하락한 채로 일정 기간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점 보세요. 강남은 토지에 대해서 초과 수요, 지가 상승이다. 강서는 초과 공급, 지가 하락이다라는 이야기요. 이점 초과 수요, 지가 상승, 초공급, 지가 하락이다. 이 자체가 뭡니까? 부동산이 우리의 보여준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현상이다. 그럼 여하튼 부동산 현상은 자, 전국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납니까? 지역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은 자,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때 지역적이다. 이걸 우리가 그때 국지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지적 이 표현 자체는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국지성 호우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국지성 호우 이게 뭘답니까? 그 지역만 비가 쏟아져 내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국지적 이 표현은 뭡니까? 지역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현상이 지역적 국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결국 뭐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 때문이죠. 바로 부동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보세요. 내가 강남에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강남에 건물 하나 짓고자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한데 강남은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강서는 땅값이 싸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럼 땅값 싼 강서에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강남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강남에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강남에서 건물 하나 짓고자 한다면 결국 강남에 있는 땅을 사야 된다. 그럼 땅 사러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땅 사러 돌아다니더라도 굳이 땅값 싼 강서까지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강남 내에서만 땅 사러 돌아다닌다 할 수 있겠죠. 땅 사러 돌아다니는 게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동산 활동 이 자체도 어떤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강남 내에서도 모든 토지의 단위 땅 가격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이 달리 나타난다는 얘기는 강남 내에서도 가격이 달리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부동산 현상이 개별적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지금 부동산 현상은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다. 개별성의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기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은 이처럼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좀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는 건 움직여야 한다. 부동성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건 모두와 다르다.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 활동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어때?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 이제 지역을 분석한다 해서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이나 이 특성을 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얘기죠. 토지마다 분석을 우리가 어때?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활동이 어때? 개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토지마다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어때? 우리가 개별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또 이야기됐지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건 결국은 부동성이란 이 특성 때문이고 개별 분석을 필요로 하는 건 결국 개별성이란 이 특성에서 모두가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사실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 보세요.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이처럼 지역적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 시장이 될까요? 지역적 시장이 될까요? 그렇죠. 지역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결국 어때? 지역적 시장이 된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얘기했지만 시장을 구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국적 시장에서는 전국을 단위해서 시장이 형성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해서 형성된 경우를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입니까? 지역적 시장입니까? 바로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즉 국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성이란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지역적으로 국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도 전국적 시장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성의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 시장이 될 수가 없더라.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또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다음은 추상적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체적 시장에서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구체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남대문 시장이라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게 구체적 시장이에요. 그럼 사과 한번 생각합시다. 사과를 파로 사면 이제 남대문 시장으로 사과 어때?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사과를 사면 남대문 시장으로 돈 가지고 온다. 뭐 카드 가지고 온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남대문 시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구체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추상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토지 한번 생각해보자면 토지. 내가 강서에 땅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강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가진 땅을 팔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낑기 메고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왜? 움직이지 못한다. 부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본질적으로 지금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어때? 토지는 거래가 된다란 이야기예요. 지금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시장을 우리가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세요.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게 구체적 시장이 되어 있고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어떻게 추상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기 때문에 지금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거래는 이루어진다. 결국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추상적 시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지금 부동산 특성에서 이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구체적 시장이 될 수 없고 추상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또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시장이 어때?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남대문 시장처럼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본다면 이 장소 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한다면 특정한 장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바로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러나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본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또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은 추상적 시장이지만 구체적 시장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자 이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성입니다.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지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지역 간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역 간 이동이 안 된다. 자, 이로 인해서 지역 간 수요공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수요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때 수요 공급 이걸 줄여서 우리가 수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급이다. 수요 공급 줄임말이 수급이에요. 다음은 이제 부증성 이 특성에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개별성 모두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 측면에서는 즉 있는 그대로 측면에서는 대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수요공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시장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장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집니까? 불완전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장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시장기 스스로 힘에 의해서는 균형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정 가격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바로 뭡니까? 감정평가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또 많은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야. 이는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은 시장이 불완전해서 시장이 스스로 힘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도 부동산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조절 어렵게 하다는 이야기. 수요공급 조절이 어렵다는 것도 결국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준다. 시장기 수준에서는 균형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감정평가를 필요케 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공급 조절 어렵게 한다. 모두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지역적,
국지적 시장이 된다. 또한 부동성이란 특성을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책 시장이란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해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제 67페이지 상단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번 시간 지금까지 다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지역화 또는 국지화시킨다. 우리 설명드렸죠. 부동산 활동이나 부동산 현상을 지역화, 국지화시킨다는 이야기야.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즉 부동산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은 지역적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현상도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알 수 있겠죠? 부동성 관련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한번 봅시다.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왜?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참 지역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으로 만든다. 참 부동산 시장을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되는 거지요.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도 근본적으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며 끊어보세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만들어준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과 관련이 된다.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쯤 보세요.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책 시장에는 양면성을 지니한다. 이처럼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책 시장에는 양면성을 지니한 건 어떤 시장입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6번 질문 다시 봅시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 경쟁 시장 만들며 끊었죠. 여기까지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뒷집은 추상적 시장에서도 구체적 양면성이다. 이건 뭡니까? 부동성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6번 질문 전체를 보면 공통점을 찾아야 되겠죠. 자, 앞부분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성 관련되어 있죠. 뒷부분은 뭡니까? 부동성이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면 결국 뭡니까?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한번 봅시다. 자, 견본 제시나 상품의 진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샘플을 떼어다가 견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앞에 진열해놓고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견본 제시나 상품의 진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끊어놓고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자, 부동산 활동을 이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이분도 우리 한번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동산 활동은 이임장 활동이 된다라는 건데, 이때 이임장 활동은 현장에 임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는 게 뭡니까? 임장 활동이다. 뭐 때문에 땅 사기에서 땅 보러 가는 겁니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임장 활동을 비롯게 하는 건 뭡니까?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이 되겠죠. 또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볼 필요가 있겠죠.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만들어준 건 대표적으로 부동성, 개별성 이와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지문 다시 봅시다. 견본 제시나 상품의 진열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자, 여기까지는 부동성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 부동산 활동을 이임장 활동으로 만든다. 이분은 어때? 부동성, 개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7번 지문 전체로 우리가 본다면 공통된 걸 찾아야 되겠죠. 뭡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7번 지문 전체로 본다면 부동성이다 할 수 있겠지만 뒷집만 딱 떼서 본다는 이야기야. 임장활동 이것만 떼서 보면 그럼 뭡니까? 부동성, 개별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튼 우리 이제 7번 지문 전체로 본다면 어떤 사입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8번 봅시다. 이제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자, 이분도 우리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부동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겠지요. 자, 이 점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 자체를 내 힘으로 통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통제 불가한 요인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한다. 결국 부동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된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움직일 수 없어서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부동성 이와 관련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성 이론에서 부동 활동은 정보 활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8번.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으로 만든다. 이도 어떤 싸움입니까?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14번 관련 내용이에요. 14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자,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 움직이한다. 뭡니까? 부동성. 자, 이래서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요. 또한 이 토지는 다른 토지와 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인접된 토지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얘도 뭡니까? 인접성의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부동성, 자, 인접성 이로 인해서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자,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우리가 흔히 긍정적에서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뭡니까? 부정적에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토지는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 이를 우리가 외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자, 외부 효과는 외적인 요인에서 대상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 외부 효과다 표현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정의 외부 효과,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걸 부의 외부 효과라 한다. 결국 외부 효과는 토지의 어떤 성 관련해서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부터 영향을 받는다. 뭡니까? 부동성. 또 인접됐으니까 인접된 토지부터 영향을 받는다. 뭡니까? 인접성이다. 보시면 되겠어요. 점 외부 효과는 토지의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모두가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우리 시험에 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자, 부의 외부 효과는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OX, X 잘못되어 있죠. 왜? 부의 외부 효과도 외부 효과잖아요. 이 외부 효과는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성, 이거 특성보다는 부동성, 인접성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이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뭘 필요합니까?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처럼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야기 드렸죠. 이는 부동성 때문이다 이야기 드는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인접성 이 이론에서 외적인 요인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국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어떤지 부동성 그리고 인접성 이 같은 특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 왜? 부동성, 인접성 이론에서 외적인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 어떤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 분석은 어떤 성 때문에 했죠? 개별성 이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지문 한번 봅시다. 14번이에요. 14번 시간 부동산 주변에서 이런 환경 조건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뭐습니까? 외부 효과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에 따르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정의 외부 효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부의 외부 효과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외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시고 15번 지금 보세요. 지역 분석에 근거가 된다. 이도 토지의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 인접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부동성, 인접성, 자, 이 같은 특성으로 해서 지역 분석을 필요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 뭐 여러 가지 파생 특성들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정도 잘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 지문을 보시면서 이 지문을 이해하고 토지의 어떤 성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상단에 보충학습이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과 구체 시장이다. 소개했죠? 우리 여기서 자, 추상적 시장, 구체 시장 용어 정리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추상적 시장이라서는 서울의 남대문시 같은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 특정한 장소를 통하지 않고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봅시다. 부동산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라서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참 시장이 지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된 장소로 나면 이때는 뭐가 된다 했어요? 구체적 시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부동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양고로 2번 내용입니다. 자, 양고로 2번은 부증성이다. 이와 관련 부분이 되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부증성이다. 자,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토지는 자연물이라는 이야기야. 그럼 자연물인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즉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없다. 이 같은 특성을 뭡니까? 부증성 이렇게 표현했지요. 따라서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러니까 부증성은 다른 말로 어때요? 생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어서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 비생산성이다. 또 물리로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비증가성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면적은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면적은 한계가 있다 이러면서 면적의 유한성이다 이 표현하고 또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은 어때? 고정되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의 고정성 참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생산성이다. 생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증가성이다. 증가시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면적은 유한성, 한계가 있다. 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수량은 고정되어 있다. 왜?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요. 모두가 뭡니까? 부증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동의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던 느낄 수 있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고로 2번 부증성 거기 보시면 괄호에 뭐로 표현됐습니까? 비생산성, 비증가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표현됐다. 모두가 부증성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토지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자, 인간 힘으로는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자, 이 같은 특성을 뭐라 했습니까? 부증성 이렇게 표현했지요. 따라서 토지는 다른 생산과 달리 노동이나 생산을 투입하여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겁니다. 거시적으로는 토지의 절대량은 불변이다. 할 수 있죠. 결국 물리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그래서 재생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부증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증성 이로해서 또 파생 특징들이 여러 있겠죠.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먼저 우측 페이지에 나와 있는 69페이지 상단이에요. 토지의 공급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설명드리지만 토지의 공급을 분류할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토지의 공급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토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공급. 그리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참 토지의 공급도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그럼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뭘 말인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경제 공급이라는 것은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용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토지는
토지는 자연물이라고 그랬죠. 지금 자연물인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물리는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자, 이는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증성. 네, 이론에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증성이라는 특성으로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토지의 이용도는 향상시켜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일까요? 네, 바로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토지의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환도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배웠어요. 이 전환이 진행 중인 토지를 후보지, 이행이 진행 중인 토지를 이행지, 이런 내용 배웠죠. 참 전환, 이행이 가능한 것도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개념이 나온 것도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참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환의 이행, 일통해서 이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국 이용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론에서 우리는 이제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는 토지의 어떤 성? 부증성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 토지의 경제적 공급은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 자, 이 내용 잘 비교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 단골 메뉴예요. 잘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시다.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래서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리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서 이 용도의 향상이다. 이용에 전할 수 있는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예요. 택지를 조성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쉽게 공유수면이다. 그럼 뭡니까? 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 생각하시고 바다를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어요. 그렇다고 토지의 절대량이 늘었다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학문적으로는 바다도 토지입니다. 결국 지구덩이 자체가 토지가 되는 거예요. 지구덩이 자체가 토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다만 이처럼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입니까? 경제적 공급입니까? 바로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공급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다. 자, 이는 이용의 전환인 경제적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분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증성이란 표현이 있고, 다음 부증성의 예외다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때 부증성은 뭘 하겠습니까? 토지의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이게 부증성이죠. 그럼 부증성의 예외라는 것은 절대량을 어떻습니까? 늘릴 수 있다. 이게 부증성의 예외가 되겠죠. 자, 잘 보세요. 부증성의 것은 토지의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걸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증성의 예외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좀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난다면 이는 부증성의 예외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우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났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증성의 예외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부증성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이 사례는 토지의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라 그랬죠.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부증성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증성의 예외란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은 한번 이런 질문 주셨죠. 공유수면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라 할 수 있다. OX. X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할지라도 토지의 물리적 절대량이 늘어난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따라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증성의 예외란 찾아보기 어렵다 생각하시고 결국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것은 경제 공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다음은 또 우리 하나 더 살펴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 자, 앞으로 저희들이 수용편에서 또 다뤄드릴 거예요. 또 다른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이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Y축은 우리가 이제 가격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프라이스 척을 따서 P 이렇게 표현하고요. X축은 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Q 이렇게 표현하면서 P절 Q 좌표 표현해서 가격이 P1입니다. P1 했을 때 토지의 절대량이 Q1이다. 그럼 P1과 Q1을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겠지요. 다음 가격이 P1에서 P2로 이렇게 상승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되었음에 불구하고 토지의 절대량은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량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Q1으로 그대로 토지의 절대량은 고정이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Q1이다. 그래서 P2와 Q1 연결해서 이 점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이 점 어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이 수직의 모습, 이게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을 의미한다는 이야기. 지금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격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공급량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상승에 불구하고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도 수용편에서 다시 또 다뤄드릴 겁니다. 자, 흔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대표로 옷가게 갔습니다. 옷가서 옷을 샀는데 옷을 잡아당겨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옷이 많이 나면 뭐랍니까? 탄력적. 옷이 적게 나면 비탄력적이다. 전혀 늘어지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이게 이제 옷을 잡아당겼다 이런 의미죠. 이때 어때? 양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때? 옷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 이걸 뭡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할 수 있겠죠. 다시 봅시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참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의 모습을 나타내는 이야기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가격이 좀 상승한다 할지라도 물리적으로 절대량은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가격에서 완전 비탄력이 할 수 있겠죠. 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은 결국 수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정도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토대로서 여러분 교재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상단을 먼저 봅시다. 상단 보시면 보충학습의 토지의 공급이다 소개되고 있지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토지의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증성이란 특성을 하여 토지의 절대량 증가시키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야기 드렸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물리적으로 한정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을 하여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이용도를 향상시키는, 즉 이용의 전환이 할 수 있는 경제적 공급, 즉 용도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결국 부증성이라는 특성에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을 하여 경제 공급, 용도 관점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동그라 3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 공유수의 매립이나 간척도로 택지를 조성한 것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그랬지요. 자, 부증성의 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자체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이 늘어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다는 이야기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토지 용도전에 불과하다. 따라서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이는 어때? 경제적 공급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유시설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한 건 어때?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좌측으로 봅시다. 68페이지 보세요. 자, 6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 1번. 자, 설명드렸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이처럼 가격이 상승에 불과하고 토지의 물류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다. 알 수 있겠죠.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되어 있고, 자,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다. 알 수 있겠죠. 결국 가격 상승에 따른 물류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증성의 특성 때문이다 생각하시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의 형태가 되며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 2번. 동그라 2번 이미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이 특성을 해서 시장기업 스스로 힘에서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주며 감정평가를 필요케 한다. 그 내용이지요. 동그라 2번 보세요. 균형 가격이 이처럼 형성되지 않아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때? 부중성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 4번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 4번은 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지금 토지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부증성, 이래서 물력 공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는 남아돌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다. 그래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겠고 토지가 부족함으로써 지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 부족 문제, 지가 상승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건 바로 뭐 때문입니까?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부증성, 이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 4번 보시면 토지 부족에 따른 문제, 다음 지가 상승에 따른 문제 등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것도 결국은 부증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문에 지가고 이 표현이 들어있죠. 지가 상승 괄호 지가고 들어있죠. 지가고는 뭘 이야기할 것인가? 쉽게 이런 생각하세요. 자, 지가고다 이렇게 표현드렸는데 이 고자가 어때? 높을 고자예요. 높을 고자에서 지가가 합리적인 수보다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지가의 상태를 우리가 지가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가고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결국 어때?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이죠. 어떤 성? 부증성과 관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토지 부족에 따른 문제, 지가 상승 문제, 이처럼 토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건 바로 부증성, 이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토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나 물적 공급이 불가능하지요. 이래서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킨 원인이다. 결국 토지의 희소성을 지속시킨 원인이 된 것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증성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토지 이용의 집약화다 소개인데 토지를 이처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야. 자, 토지를 집약해서 이용한다는 이야기. 뭐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으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해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토지를 집약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토지를 집약해서 이용할수록 건물은 어때? 고층화되고 입체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려도 근본적으로 뭐 때문입니까?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바로 부증성 이와 관련된다는 것. 이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증성 이로서 토지 이용은 어떻습니까? 집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질문. 토지 이용의 집약화로 도심 건물이 고층화 입체된 원인이 된다. 이도 어때? 부증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봅시다. 공급 능력의 한계로 자, 토지는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가 없더라.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처럼 공급 능력 한계로 공간수의 입지 영역을 발생시키므로 수요자 경쟁의 원인,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토지가 무한대로 많다면 어때? 서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예요. 토지는 물리로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살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어때? 수요자 경쟁의 원인, 입지 경쟁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도 부증성이나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증성, 이로부터 파생 특징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증성, 이로서 파생 특징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지문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지문에 이해를 하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특성과 관련이 있는지 연결시켜 보시면 크게 우리 시험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응용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제 부동성과 부증성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말씀드리고 이론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파생 특징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영속성부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